킴스 푸드 사이언스 킴스입니다. 오늘은 2019년 1회 문제죠. 2019년 3월 3일에 기출되었던 식품 산업기사 문제 중에 식품 미생물학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세균의 그람 염색에 사용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세균은 크게 그람 음성균과 그람 양성균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그람 음성균과 양성균으로 나뉘는 기준이 되는 게 그람 염색법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람 염색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그람 염색법 과정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람 염색법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건 보라색의 색을 띠는 크리스탈 바이올렛을 사용해서 우선 세균을 염색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람 양성균이든 그람 음성균이든 관계없이 두 가지 차이는 그람 음성균은 두 개의 세포벽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그람 양성균은 두꺼운 하나의 펩티도글라이칸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없이 두 개 다 크리스탈 바이올렛에 의해서 보라색으로 염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염색된 거를 고정시켜야 되죠. 매염한다고 하는데 고정시키기 위해서 쓰는 용액이 루골 용액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서 염색을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탈색을 시켜야 돼요. 탈색을 시켜서 색을 빼줍니다. 그러면 그람 음성균은 색이 빠져요. 반면에 그람 양성균은 두꺼운 펩티도글라이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이 빠지지 않습니다. 보라색으로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색을 빼준 다음에 색을 뺄 때는 탈색을 시킬 때는 알코올을 주로 사용하고 그 뒤에 한 번 더 염색을 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사프라닌 용액을 주로 사용하는데 사프라닌 염색약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염색을 시킵니다. 이때는 빨간색으로 염색을 시키는데 아까 그람 양성균은 보라색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보라색을 띠는 반면 그람 음성균은 보라색은 빠지고 빨간색으로 다시 염색돼요. 자, 이를 통해서 그람 음성균인지 그람 양성균인지 확인할 수 있죠. 어떤 것들이 쓰였어요? 크리스탈 바이올렛 쓰였고요. 루골 쓰였고 사프라닌 쓰였습니다. 콩고 레드 용액의 경우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밀로이드 염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균의 그람 염색과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관련돼서 그람 염색법의 원리와 과정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청국장 발효균 같이 보겠습니다. 청국장 발효균은 아마 여러분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청국장하고 관계가 깊은 일본의 음식은 뭐죠? 나또, 바실러스 나또를 쉽게 고르셨을 거예요. 정답은 바실러스 나또가 청국장을 발효시키는 발효균입니다. 일본의 전통 발효 음식이죠. 나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세균의 편모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균의 편모는 뭘 의미하죠? 세균의 균이 이렇게 있으면 이 꼬리 부분을 우리는 편모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플라젤라라고 부르는 게 편모인데 이 편모는 세균이 이동할 수 있게,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편모의 역할입니다. 정답은 운동기관이 되겠습니다. 편모와 많이 헷갈리는 게 여기 옆에 달려있는 선모라는 거예요. 이 선모는 이 세균이 특정한 부분에 부착하는 거와 관련이 있고요. 운동하는 거, 이동하는 거와는 편모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편모와 선모를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추후에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4번 피치아 한세놀라 속에 대해서 나왔네요. 요거는 여러분들 공부하다 산막 효모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액체 식품을 발효시킬 때 이렇게 피막이 하나 형성되는데 흰색에 이와 관련 있는 게 산막효모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죠. 여기 나와 있는 피치아 그리고 한세놀라 또는 캔디다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산막효모인데 이 중에서 피치아와 한세놀라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 한세놀라 속만 질산염을 자화해요. 자화한다는 건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동화한다 라고도 표현하는데 한세놀라 속은 질산염을 이용하는 반면에 피치아 속은 질산염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한세놀라 속만 질산염을 자화하는 걸 통해서 한세놀라와 피치아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생물 대사 중에 파이로빅 액시드, 파이루베이트라고도 부르죠. 파이루베이트에서 TCA 사이클로 들어가는데 이때 필요로 하는 물질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발효에서도 많이 공부를 했을 텐데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시작은 어디에서 했냐면 항상 포도당에서 시작을 했어요. 글루코즈를 여러 과정을 거쳐서 파이루웨이트로 만들어줍니다. 우리 이런 과정을 뭐라고 부르죠? 해당 과정. 당을 분해하는 과정. 영어로는 글라이코라이시스라고 부릅니다. 해당 과정이 끝나고 나면 포도당, 글루코즈가 파이루웨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 TCA 사이클이라는 걸 돌리는데 파이루웨이트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파이루웨이트를 뭘로 바꿔줬습니다. 뭘로 바꿔줬죠? 여기 나와 있는 아세틸 코어로 바꾸어줬어요. 아세틸 코어로 변환시켜서 TCA 사이클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파이루웨이트에서 TCA 사이클로 들어갈 때 필요로 하는 물질은 아세틸 코어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과정과 TCA 사이클 다시 한번 이미지를 통해서 검색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균 내에 존재하는 효소를 추출하기 위한 균체 파괴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효소는 미생물이 생성하는 거죠. 미생물 세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효소를 세포 안에서 생성할 수 있고요.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세포 내 효소라고 부릅니다. 또는 세포의 바깥쪽으로 분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포 외 요소라고 불러요. 세포 외 요소의 경우에는 모으기가 쉽습니다. 세포 밖으로 분비하기 때문에 얘를 잘 모아주기만 하면 돼요. 반면에 세포 내 요소의 경우에는 요 세포의 세포의 벽을 파괴해야만 세포 내 요소를 바깥으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세포 내 요소를 추출할 수 있는데 크게 이 방법을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리적 방법엔 여기 나와 있는 기계적 마쇄법 또는 초음파 마쇄법으로 물리적으로 요 벽을 깨트려서 세포 내 요소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기소화법처럼 세균을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면, 냅두게 되면 세포의 막이 흐물흐물해지고 세포 내에 있는 요소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염성 및 투석법은 세포 내의 요소를 분리하는 방법은 아니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있는 경우에, 여러 종류의 효소를 포함한 단백질이 있는 경우에 특정한 요소만을 분리 및 정제해내는 방법이 염성 및 투석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염성 및 투석법은 단백질의 분리, 정제 방법이고 이 세 가지가 세포 내 요소를 추출하기 위한 균체 파괴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어지는 67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람 양성균의 세포벽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61번 문제에서 봤지만 그람 양성균은 어떤 특징이 있죠? 세포벽을 보면 두꺼운 펩티도 글라이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람 음성균에 비해서 세포벽이 두꺼워요. 그래서 뭐가 안 됐죠? 아까 그람 염색법을 했을 때 처음에 크리스탈 바이올렛으로 염색을 시킨 다음에 탈색할 때 탈색이 안 됐죠. 세포벽이 두껍기 때문에. 펩티도 글라이칸을 가지고 있죠. 지질 다당류 이건 뭐예요? LPS층. LPS층은 어디만 있어요? 그람 음성균에만 있죠. 지질 다당류 외막은 없습니다. 맞는 설명. 테이코익 엑시드가 함유되어 있다. 이 바깥쪽으로 테이코익 엑시드라고 마이너스 음성의 성질을 띠게 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그럼 음성균에 비해 세포벽이 얇은 게 아니고 두껍습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에탄올 1kg를 전부 초산 발효할 경우에 생성되는 초산의 양.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이를 잘 구분해서 이해해 봅시다. 자, 시작되는 물질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시작되는 물질이 여긴 에탄올이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시작되는 물질이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에서 시작했냐 또는 에탄올에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구하는 공식이 다릅니다. 자, 포도당이 있고요. 에탄올이 있고 그리고 초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포도당, 에탄올, 초산의 분자량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포도당의 분자량은 몇이죠? 180이고요. 초산의 분자량은 60, 에탄올의 분자량은 46이에요. 이거를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주어지지 않더라도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를 풀기가 좋습니다. 자, 푸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포도당에서 초산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했었냐면 포도당에서 초산으로 될 때 분자량이 3분의 1이 됩니다. 대신에 포도당 하나가 초산을 2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당에서 초산으로 될 때는 3분의 2를 곱했습니다. 만약에 요
7g을 고른 분은 아마 에탄올이 아니고 포도당을 생각했을 텐데, 포도당을 시작했을 땐 3분의 1을 곱하면 되지만 에탄올을 시작했을 땐 좀 달라져야 됩니다. 에탄올은 에탄올 하나가 초산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대1이에요. 대신에 분자량이 어때요? 46에서 60, 46대 60 정도면 약 1.3배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1kg에서 대략 1.3을 곱해주면 돼요. 정확히는 1.304를 곱해주면 되는데, 에탄올을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1.304, 1.3 정도를 곱해주면 그게 정답이 되고요. 포도당에서 시작했을 때는 3분의 2를 곱해주는 게 맞습니다. 왜 3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지, 왜 1.3을 곱해줘야 되는지를 분자량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면 나중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1304g, 이게 1.304kg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69번 박테리오 파지, 또 많이 헷갈려 하는데, 박테리오 파지는 바이러스 중 하나입니다. 바이러스. 우리 미생물은 또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죠.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작은 거, 세균은 마이크로미터 단위, 바이러스는 나노미터 단위로 굉장히 작은 거예요.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숙주, 호스트를 필요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숙주에 따라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람을 숙주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람을 포함한 동물을 숙주로 할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감기 바이러스는 사람을 숙주로 하고요, 또는 식물을 숙주로 할 수도 있어요. 식물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도 있고, 또는 세균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특이하게 이 세균은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하죠? 박테리아라고 부르죠. 이 세균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를 우리는 박테리오 파지라고 부릅니다. 박테리오 파지는 세균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를 의미해요. 자, 그럼 박테리오 파지의 숙주는 뭐겠어요? 정답은 4번 세균입니다. 박테리오 파지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골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4번 세균입니다. 자, 70번 제빵에 사용하는 균주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제빵 또는 맥주를 만드는 데는 어떤 효모를 사용하죠?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효모죠.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시에가 사용되고, 밑에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균주들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1번 유리산소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생육이 가능한 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균은 산소를 필요로 하느냐 필요로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편성호기성균은 산소가 꼭 필요한 거예요.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편성현기성균은 산소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산소가 없어야 돼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콜로스트리디움 같은 거. 산소가 없어야 자랄 수 있는 건 편성현기성균. 산소가 있든지 없든지 자랄 수 있는 건 통성현기성균입니다. 산소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생육 가능한 균은 통성현기성균이고, 미호기성균은 뭐였어요? 산소가 조금 있을 때 자라는 균.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캠필로박터 같은 게 산소가 조금 있을 때만 자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호기성균이 어떤 균인지도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 통성현기성균이 되겠습니다. 자,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포도주의 주 발효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식품 미생물과 관련해선 발효균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가지 발효균이에요. 뭐와 관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주와 관련 있는 발효균은 1번에 나와 있는 사카로마이시스 엘립소이데스라고 하는 균입니다. 이게 포도주와 관련 있는 거고, 사카로마이시스 사케는 뭐예요? 일본 술 사케를 생각하면 되죠. 청주 발효와 관계 있는 균입니다. 문제 해설에 나와 있는 코레아누스, 이 코리아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되고, 탁주와 막걸리와 관련된 균주였습니다. 정답은 1번 엘립소이데우스가 되겠습니다. 73번이 조금 어려웠던 문제예요. 곰팡이 중 하나인데 균사의 끝에 중축이라는 게 생기고, 여기에 포자낭을 형성해 포자낭 포자를 내생하는 곰팡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어려워하는데, 포자낭 포자와 관련 있는 곰팡이는 뭐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뮤코 그리고 라이조푸스 두 개가 대표적인 포자낭 포자를 형성하는 곰팡이입니다. 자, 근데 정답을 보니까 뮤코도 없고 라이조푸스도 없어요. 정답은 3번인데 이 앱시디아라고 하는 균이 뭐와 비슷하냐면 라이조푸스와 비슷한 곰팡이입니다. 자, 조금 어려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앱시디아라고 하는 건 라이조푸스와 비슷한 곰팡이다. 따라서 포자낭 포자를 내생하는 건 뮤코와 라이조푸스가 있는데 라이조푸스가 없다면 앱시디아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4번 겨울철에 살균하지 않은 생유. 생유는 원유를 생각하시면 되죠. 원유에 발생하면 쓴맛이 나게 하고 단백질 분해력이 강한 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유의 부패, 변폐와 관련 있는 균은 슈도모나스 플로레센스라고 하는 균입니다. 이 균이 우유의 색을 변하게 하고 우유를 산패시켜서 향을 변하게 하고 이취를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4번 슈도모나스 플로레센스가 되겠습니다. 75번 같이 보면 전자 및 전리방사선 뭐 생각하시면 돼요? 전자, 빔 또는 감마, 선 등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방사선 조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방사선 조사를 통해서 미생물이 살균돼요. 균이 죽습니다. 그럼 이런 미생물이 왜 죽는지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주된 원리는 바로 그 안에 있는 DNA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방사선 조사는 고온을 발생시키지 않아요. 저온에서 살균시킬 수 있는 비가열 살균 기술이고 탄수화물 분해를 주된 저감 메커니즘으로 볼 수는 없고요. 효소가 합성되지 않고 효소를 포함한 단백질이 변성되겠죠. 자, 이렇게 방사선 조사는 가장 주된 걸로 DNA 파괴 그리고 단백질 변성, 세포막 파괴 등을 포함한 저감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76번 문제를 같이 보시면 하등 미생물 중에 형태의 분화 정도가 가장 아마 앞선 걸 거예요. 앞선 균사상의 원핵생물입니다. 원핵생물인데 분화 정도, 진화가 가장 앞서 있대요. 토양에 주로 존재하고요. 다양한 항생물질을 생산한다. 이거 중요한 힌트입니다. 항생물질을 생산하는 미생물 어떤 건가요? 제가 이 미생물은 원핵생물과 진핵생물, 곰팡이의 중간에 있는 것과 비슷한 형태를 띠는 생물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방성균입니다. 방성균이 원핵생물과 곰팡이의 중간 생물로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원핵생물로 정립이 됐고요. 원핵생물이지만 뭘 낼 수 있어요? 항생물질, 균을 죽일 수 있는 항생물질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방성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77번 포자낭병의 밑부분에 기근을 형성하는 미생물 속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곰팡이겠죠. 우리 앞서 살펴본 포자낭, 포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자낭, 포자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두 개, 뮤코와 라이조푸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중에 라이조푸스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렇게 동그랗게 포자를 형성하고 그 밑에 어떤 게 존재를 해요? 포자낭 병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배지가 있다고 하면 그 밑에 자, 여기 기근이라고 나왔는데 아마 기근이 아니고 가근이 맞는 표현일 거예요.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이 밑에 가근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곰팡이의 특징이라고요? 라이조푸스의 특징이에요. 라이조푸스는 포자낭 포자로 포자낭을 형성하고 그 밑에 포자낭병 이렇게 포자낭병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배지와 맞닿는 부분에 기근 아니고요. 가근을 형성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라이조푸스 속이 되겠습니다. 자, 78번 통기성. 통기성은 어떤 말이죠? 공기가 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통기성의 필름으로 포장을 시킨 냉장 포장육에 부패에 관여하지 않는 세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떤 고기, 냉장을 하는 고기를 포장을 했어요. 뭘로?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필름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와 관계가 없는 세균이래요. 그럼 어떤 세균이겠어요? 편성현기성 세균일 거예요. 편성현기성은 뭐예요? 공기, 산소가 있을 때 자랄 수 없는 세균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클로스트리디움이 산소가 있을 때는 자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기성, 공기가 통하는 필름으로 포장했을 때는 부패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편성형기성인 클로스트리디움 보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균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79번 치즈 제조 시에 필요한 응집시키는 요소인 레넷에 대이용 요소를 생산하는 곰팡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레닛이라고 하는 효소는 어떤 작용을 하나요?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카파, 카제인을 분해해서 카파카제인이 분해되면 얘들이 응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렇게 우유에서 단백질이 응집된 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치즈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응유효소 레넷이 대용해서 효소를 생산하는 곰팡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4번에 나와 있는 뮤코퓨실러스라고 하는 곰팡이가 이러한 레넷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효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여러분이 잘 알면 좋을 게, 자, 예전에는 이렇게 동물에, 특히 소의 위에 있는 레넷을 사용했는데 이걸 뭘로 바꿨어요? 이콜라이에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전에는 동물에서 얻었던 요소를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콜라이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해서 쓰인 게 바로 이 레넷이라는 요소, 가장 첫 번째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만든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대신해서 생산할 수 있는 곰팡이는 뮤코퍼실러스라고 하는 곰팡이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문제는 항상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관련된 문제를 풀기가 쉬울 겁니다. 미생물의 생육, 그로스 커브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로스 커브 하면 딱 여러분 그려놓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미생물, 생육 정도 균수를 측정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균이 자라지 않다가 균이 막 자라다가 정지했다가 죽는 과정을 겪습니다. 가까이 과정을 여기는 유도기라고 부르고, 얘는 대수기, 얘는 정상기, 얘는 삼일기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시기에 따른 특징을 잘 아시면 좋은데, 여기 보기에 나온 세균의 생육에 있어 세대 기간이 일정하대요. 일정하게 자라는 거고, 생리적 활성이 최대인 건 어디겠어요? 가장 잘 자라는 대수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도기는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DNA가 늘어나요? 아닙니다. RNA는 늘어나지만 DNA가 늘어나지 않는, 균이 자라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정상기에서는 서로 경쟁이 막 심해져요. 따라서 더 이상 막 자라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3일기에는 뭐가 부족해요?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균수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시기의 특징을 잘 기억하시면 이러한 문제를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답은 2번 대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1회죠. 2019년 3월 3일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